여러분 스토리텔링 많이 듣는 걸 무엇일까 궁금했을 건데요. 프리시나 듣고 나시면 스토리텔링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오늘 제가 여기 시너스 이관에 왔는데 커브 테드엑스 명동 행사 중이기 때문에 모두 운영진들이 땀을 빼서 세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커브 운영진하고 테드엑스 명동 운영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오신 분들 다 면면을 봤는데, 대부분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프리젠테이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정보들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대학 때는 미팅할 때 의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책셔도 맞고, 그렇죠. 면접 때는 내 의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면접이 떨어지죠. 입사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기획한 기획안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프리젠터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에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좋은 프리젠터라는 거는 사실은 그는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케빈 클라인 남녀물 똑같은 걸 사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가 비주얼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 터틀넥. 그 다음에 이 신발 뉴발란스 991이 한 10만원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이번에 나오는데 하면 한 65만원이면 그래도 스티브 잡스 간지가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일단 욕심만 품어봅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65만원을 들인 스티브 잡스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프리젠터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왼쪽 편을 보시면 빌 게이츠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죠. 텍스트 중심이고 대부분 다 그리고 일정. 오른쪽은 스티브 잡스인데 대부분 이미지라든가 간략한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가리키는 선생님들, 강사, 미팅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 같은 스피커 같은 프레젠터들은 우리가 수많이 경험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반장 딱 그러고 인사를 받고 한소를 시작하시죠. 열심히 시간 적으십니다. 다 적고 나면 30분이 지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 한 또 10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이래저래 좀 한두 문제 풀면서 그냥 종이 집에 끝나는 거죠. 그 대학교에 와도 똑같더라고요. 펜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고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가만히 보면 정보를 전달하지만 다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좋은 프레젠터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 같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 때문에 저는 국내에 주시다 한 20권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책을 다 봤는데요. 답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뭐냐면, 저도 밀렸네요, 글씨가.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할 이야기를 가진다. 덴마크의 유명한 여류 작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쓰신 분의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건 할 이야기를 가진다.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뭐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루저죠, 루저. 이야기가 없는 사람. 미팅을 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발표를 하는데 주제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인류가 처음으로 농경사회를 정하는 이후에는 이 시대가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리고 드림 소사이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사회가 지고 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정보사회인가요? 무슨 시대인가요? 물질 만능 시대?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 뭐 농사를 짓고 농경이죠. 그래서 힘만 세면 미인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산업사회를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정보사회가 도래를 합니다. 무선 통신의 개발이 시작되고요. 데이터들이 이제 무선 와이어리스 나가기 시작하죠. 현재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라고 합니다. 꿈의 사회. 이 롤프 얀센이 얘기한 거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1999년에 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와 품질이 시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꿈과 감성이 시대하는 사회라는 거죠. 꿈과 감성. 한마디로 스토리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인데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달걀 프라이를 먹고 왔는데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계란 하나 사면, 달걀을 사면 값이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값이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트에 가면 계란이 엄청나죠. 토종 유전나, 친환경공급법의 유기농의 불농약이다. 그러면 일반 계란보다 몇 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상품에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죠.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이제 가격이 쌉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 있는 것들. 아주 고가의 상품으로 팔리게 되죠. 복분자. 이 복분자주가 1990년도 초반에 시장이 처음 런칭됐을 때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스토리가 시장이 퍼졌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걸 먹고 난 다음날 오줌을 누면 변기가 부서진다. 유방이 뒤집힌다. 친구들 사이에 변기 나쁠 텐데 내가 깼어. 이런 거.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이게 기호식품도 커져갑니다. 2008년도 복분자의 연 매출이 국내 매출이 1,500억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2,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리고 11월 11일 날 빼빼로 다 받으셨습니까? 다 못 받으셨어요? 다 늦으세요? 저는 받았는데, 빼빼로 못 받으면 루저죠. 그래서 다 뭐 안 되면 루저입니다. 빼빼로데이는 83년도에 부산에 여중생들이 친구들한테 크고 건강하게 우리 잘 자라자 해가지고 우정원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선물했던 상품이죠. 그런데 이 롯데제과에서 그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그 스토리를 퍼뜨리죠. 그 빼빼로가 연간 매출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벌어들이는데 11월 달에 500억을 벌어들여요. 11월 달만 빼빼로 대회가 있는 그 달에만. 만약 빼빼로 대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500억밖에 못 벌어들이겠죠. 그 스토리 하나가 한 상품의 가치를 몇십 배에 뛰어 올리는 거죠. 렉서스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 시장을 넘어서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캠리라든가 코드를 내세워서 중저가 시장을 다 했습니다. 일본 차는 튼튼하고 값싸고 품질이 좋아. 하지만